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네 번째 증류, 교류와 회로 소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생각의 창,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저장할까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45페이지. 증류와 교류. 학습 목표. 증류와 교류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전기를 배웠다. 정지해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하고 움직이고 있는 전기를 동전기라고 하는데 동전기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네. 지금까지 우리는 정전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동전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네. 이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좀 배워둬야 여러분들이 다른 전기기기 수업을 할 때나 그럴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본격적으로 직류, 회로 해석 이런 게 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못 나가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합시다. 직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건전지는 동전기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이다. 건전지는 양 방향에서 방향으로 일정한 세기의 전기를 보내줌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한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직류 전원이라고 한다. 정의가 나오죠. 한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직류, 즉 Direct Current, DC 전원이라고도 하죠. 그림 1-26A는 직류 전원의 전류 방향을 나타낸다. 이제 밑에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전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건전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죠. 보통 건전지가 한 5V 정도 할 거예요. 5V. 그래서 거의 같은 5V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한히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죠. 이것도 건전지가 다르면서 점점 전압이 낮춰지고 전류가 작아지면서 불빛도 약해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전지가 충전이 충분히 돼 있을 때라고 가정해서 이게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림 1-26은 시간에 따른 직류 전원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전류의 파형은 시간이 지나도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간에 관계없이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든 파형을 직류라고 한다. 이러한 직류 전원은 전자 회로 소자를 제어하기 쉬워 대부분 전자 제품에서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라는 얘기죠. 네. 건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네. 직류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교류.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콘센트는 대표적인 교류 전원이다. 콘센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AC라고 하죠. 우리가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을 때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꽂을 수 있는 이유는 교류 전원이 일정한 시간 동안 크기와 방향이 대칭적으로 반복되어 변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교류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기에 살짝 내려서 보면은 지금 교류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반복되죠. 이게 교류 파형이에요. 이 파형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파형을 사인파라고도 하고 정연파라고도 하고 사인파라고도 합니다. 사인파라고도 해요.
왜 사인파인지는 선생님이 오른쪽 그림을 설명할 때 알려주겠습니다. 교류 전원에서는 주기와 주파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주기와 주파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1-27b는 교류 전원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교류의 파형에서는 똑같은 모양의 물결이 1회 반복되는데 까지는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모양,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인데 이 한 사이클이 걸리는 시간이 계속 똑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현상이나 특징이 한 번 나타나고부터 다음번 되풀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아주 중요하죠. 주기의 기호는 t, 단위는 세컨드를 사용하며 한 사이클의 파형이 1초를 기준으로 반복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한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 사이클의 파형이 1초를 기준으로 반복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한다. 즉, 교류는 이 정연파, 지금 이 한 사이클이 도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 1초에 이 한 사이클이 몇 번 나오느냐가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기호는 F,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60Hz인 교류 전원을 사용하지만 일본과 유럽 등 일부 지역은 주파수 50Hz인 교류 전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가 주파수가 60Hz라고 하는 거는 한 사이클이 얼마일까요? 60Hz 주파수는 한 주기가 얼마일까? 네, 1초에 60번 나오기 때문에 60분의 1초가 되겠죠. 주기는 60분의 1초가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 보면은 주파수와 주기의 관계가 나오죠. 주기는 주파수분의 1,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다. 그리고 두 개를 곱해주면은 1이 나온다 라는 말입니다. 이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파수의 의미, 주기의 의미, 주파수의 의미,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 잘 기억해 둬야 돼요. 네, 뭐 여러분들 봐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네. 이제 오른쪽 위에를 한번 같이 보면은 이런 교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전기기기, 직류기를 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더 봅시다. 교류 전기는 도체와 자석의 회전 운동에 의해 발생한다. 교류 발전기는 여러 겹의 도체를 원형으로 감고 그 안에서 자석을 회전시켜 도체의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이때 자기장의 방향이 도체와 수직으로 변화할 때만 전압이 생성되기 때문에 사인파 형태의 교류가 발생한다. 사인파 형태의 교류가 발생한다. 이런 파형을 사인파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선생님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할 건데, 일단 교류가 발생하는 원리와 그 다음에 사인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교류가 발생하는 원리는 뭐냐? 여러분들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도체가 막 움직이면은 이 자기장과 도체가 서로 마찰이 되겠죠. 그럼 그 도체에 전기가 흐른다는 말입니다.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이. 즉 자기장이랑 도체가 마찰을 하면은 두 개가 마찰을 하면은
일어나면 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체에 전기가 생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N극과 S극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죠. 자기장이라는 것이 N극에서 S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에 도체, 이런 쇠막대기가 있었다고 봅시다. 이런 쇠막대기. 이런 쇠막대기를 막 돌려요. 이 안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막 회전을 시키면은, 막 반복해서 회전을 시키면은, 그래서 이런 걸, 보이나요? 이런 막대기를 이렇게 막 돌려요. 자기장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러면은 이 도체는 이 자기장을 이렇게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끊겠죠. 그러면 여기 마찰이 생기겠죠. 도체에. 그럼 이 도체에 전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응용한 게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근데 이것을 사람이 계속 돌리면은 여기 전기가 생기는데 계속 돌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힘들죠. 이거를 내가 전구에 불을 밝히고자 이 도체를 하루 종일 돌린다면은 정말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가끔 TV 방송을 보면은 뭐 자전거 사이클을 바퀴를 막 열심히 구르면은 전구에서 불이 켜지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예능에서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자전거 바퀴를 돌리면서 저 도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 안에서 도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계속하면 힘드니까 자연에 맡기는 거죠. 즉 풍력, 수력 이런 거, 그 다음에 화력. 그래서 결국은 얘의 도체를 어떻게 돌려주냐, 무엇을 이용해 돌려주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풍력 발전기 보면은 선풍기처럼 이런 날개가 있죠. 이런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랑 연결해서 땅 속에 이런 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 프로펠러를 돌려주면은 그것에 의해서 이 밑에 있는 도체가 이렇게 자동으로 회전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돌려주지 않아도 바람이 이것을 돌려주겠죠. 그리고 수력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이 도체가 회전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물레방아 같은 거 본 적 있을 텐데 물레방아처럼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은 이 물레방아가 돌죠. 그 물레방아랑 이 도체를 연결해 둔 겁니다. 그래서 물레방아가 돌면은 이 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화력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를 이용한 거죠. 열의 압력을 이용한 거고. 네, 결국은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 안에서 쇠로 된 도체가 이 자기장을 마찰을 시키면은 전기가 생긴다. 그게 발전기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 도체를 이쪽 방면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수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N극과 S극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도체가 이렇게 한 바퀴를 회전하죠. 회전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1. 이 부분이 2. 이 부분이 3. 이 부분이 4. 이 부분이 다시 원래대로 5의 위치에 오는 겁니다. 즉 여기 위치에 있다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2의 위치에 가고 3의 위치에 가고 4의 위치에 가고 5의 위치에 오고 이게 한 사이클을 돈 거죠. 한 사이클을 돌면은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보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전압은 0이고 여기서 가장 크고 여기서 다시 0이고 이 부분에서 또 가장 크고 이 부분에서 0이죠. 그쵸? 즉 이 부분에서랑 이 부분에서 전기는 이 짧은 순간에 전기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0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많이 만들어져요. 그 이유는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도체가 얘를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지나칠 때 가장 많은 전기가 만들어지고 같은 방향, 즉 같은 반대 방향이더라도 나란히 있을 때, 이쪽에서도 나란히 있죠. 나란히 있을 때는 방향이 다르든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가장 적은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전기기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이 1번, 3번 시작이 쌤이 여기를 1, 2, 3, 4로 했지만 여기가 1번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1번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전류가 실제로 이렇게 기기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과 이쪽 부분일 때 최대고 이쪽과 이쪽 부분일 때 가장 전기가 안 만들어진다 라는 것에 유의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보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전기기기에서 나오는 회전 계좌형을 만든 건데 지금 이 자석만 그려놓고 주변에 이제 전기자 같은 게 여러분들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책에 나오는 내용 안에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이에요. 원래 전기기기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인데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전기는 자기장과 도체가 서로 이건 이제 마찰이라고 안 하고 전기에서는 쇄교한다고 하거든요. 쇄교한다. 이걸 전기장을 이렇게 끊고 막 하는 것을 쇄교한다고 하는데 쇄교할 때 전기가 발생한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이 응용된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발전기에서는 발전기의 원리라고 하면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네. 유기기전력 E는 BLV 사인 세타입니다. BLV. B는 뭐냐? B는 자기력 선속이에요. 즉 아까 자기장이 나온다고 했죠. 이 자기력 선속을 B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L은 뭐냐? 이 도체의 길이입니다. 도체의 길이가 L이다. 즉 도체가 길면 길수록 전기를 많이 발생한다. V는 이 도체의 속도예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쇄교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즉 자기장이 세고 막대기가 길고 이 막대기를 회전하는 속도가 빠르면은 큰 전압이 만들어진다.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B 곱하기 L 곱하기 V 한 값이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 또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교류에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꼭 방향이 반대라는 거지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또는 반대편에서 이렇게 간다 라는 의미지 전류의 방향이 반대란 말이지 값이 작다란 말이 아닙니다. 값이 크고 작다란 말이 아니라
0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큰 전류가 흐르다가 다시 전류 약해졌다가 반대 방향으로 커졌다가 다시 약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BLV에 의해서 최대값이 정해집니다. 최대값이 정해져요. 근데 이 사인 세타는 뭐냐? 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것은 사인 값에다가 세타에다가 0에서 360까지 집어넣었을 때, 즉 사인 0도, 사인 1도, 2도, 3도, 4도에서 360도까지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을 대입해 보니까 이렇게 90도까지는 이런, 그 다음에 사인 180도는 이렇게 되고 사인 270도는 이렇게 되고 사인 360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인 파형이 되는 겁니다. 즉 최대값은 1이 되고 최저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인파를 생각할 때 대략적으로 이 그림을 생각하면은 사인 90도는 1이고 사인 180도는 0이고 사인 270도는 마이너스 1이고 사인 360도는 0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 파형을 잘 보면은 초반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완만해지고 내려갈 때도 초반에 완만하다가 막판에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급격히 내려갔다가 완만해지고 완만해졌다가 급격해지죠. 그래서 이 절반에 올라오는 사인 30도가 얼마죠? 사인 30도. 사인 30도가 얼마냐?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래서 사인 30도는 2분의 1입니다. 즉, 이 30도 만에 벌써 0.5라는 값에 다다라요. 0.5라는 값. 펜이 좀 잘 안 보이는데, 30도 만에 0.5까지 값이 치솟아 오르고, 다시 내려올 때는 60도가 내려와서야 60도가 지났다는 것은, 즉 150도가 돼서야 값이 0.5에 다다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80도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음값이 나오죠. 음의 값이 나오죠. 그래서 사인 270도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아까 여기서 똑같으니까 30도만 지나갔을 때 0.5니까 150도에서 사인 150도는 마이너스 0.5가 되죠. 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사인 0, 사인 30, 사인 60, 사인 90, 사인 120, 사인 150, 사인 180 해서 사인 360도까지 값을 다 계산해보고 이렇게 그래프에다가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파형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인 값이 헷갈릴 때 사인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거, 또 대략적으로 값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때는 이 사인 파형을 생각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저항기까지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저항기.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이와 같은 소자는 수동 소자와 능동 소자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저항기, 인덕터, 커패시터는 스스로 전원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전원을 소비하는 수동 소자이다. 라고 해서 오른쪽에 설명이 나오죠. 능동 소자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자. 그 다음에 수동 소자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축적하거나 방출하는 회로 소자이다. 그래서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가 수동 소자입니다. 우리가 주로 전기 회로에서 다룰 이 세 개의 주요 소자들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저항, 커패시터, 콘덴서가 많이 나오고,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저항입니다. 그리고 축적하고 방출하는 소자는 인덕터와 커패시터예요. 그래서 소비하는 것은 저항, 축적하고 방출하는 것은 인덕터와 커패시터다 라는 것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밑에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제 부하라고 하는데 로드라고 하죠. 전원으로부터 전기적 에너지를 공급받아 소비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즉 전기를 소비하는 것을 부하라고 부릅니다. 전기를 소모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열기, 전등, 전동기라는 것은 모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전기를 쓰는 것, 전기를 먹는 것은 다 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저항기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저항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회로 소자이다. 저항기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저항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회로 소자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전류의 흐름을 제어한다. 저항의 정의. 저항은 도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회로 상수이다. 저항은 도체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회로 상수이다. 어떤 물질의 내부에 자유전자가 이동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자유전자는 원자의 틈새를 이동하면서 움직인다. 따라서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앞에 반도체 할 때 배웠었죠. 네. 따라서 물질의 종류와 구조, 온도, 길이, 단면적 등에 따라 전류의 흐름을 가로막는 저항의 크기도 달라진다. 저항의 기호는 R이며 회로도의 기호는 이런 모양이고 단위는 오음을 사용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무조건 외워야 되고, 저항은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열을 발생하거나 전압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1V 전압이 걸려 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면 그때의 저항을 1ohm이라고 하는데,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고 같은 양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저항이 크면 더 큰 전압이 걸린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V는 IR, I는 R분의 V. 이게 바로 옴의 법칙. 아주 중요한 공식이죠. 전기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 옴의 법칙. V는 IR, I는 R분의 V. R은 뭘까요? 그럼 R은 I분의 V다 라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면 여러분 좀, R은 I분의 V다. 그래서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라는 거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또는 이게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V를 맨 위에 그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V는 로버트 태권 V 할 때 V 이마에 있죠. 이마에 V가 위에 있고, IR은 뭐 사람의 눈의 위치에 양쪽에 이렇게 그려준다고 했을 때 V는 뭐예요? I 곱하기 R 라고 할 수 있죠. I는 R분의 V, 그리고 R은 I분의 V. 이해되나요? 네. 이 그림을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이마에 V자가 있는 로버트 태권 V고 눈에 R이 있다 라는 거 이렇게 외워줘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밑에 가볍게 보면은 저항기는 저항값이 고정된
고정 저항기와 저항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저항기, 고정 저항을 여러 개 묶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어레이 저항기로 구분되며 재료와 구조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래서 고정 저항기, 가변 저항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저항은 이런 탄소 피막 저항기예요. 그 다음에 금속 피막 저항기도 간간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변 저항기는 이제 여기 보이나요? 돌리는 게 보이죠? 여기도 나사가 돌리는 게 보이죠? 그래서 가변 저항기는 저항을 이 나사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스피커 같은 경우 전류가 많이 흐르면 소리가 커지고 전류가 작게 흐르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때 이 저항을 그 전류가 흐르는 곳에 연결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이 저항을 작게 하면은 전류가 크게 흐를 테고, 그러면은 소리도 커질 테고, 이 저항을 크게 하면은 전류도 작아지고 소리도 작아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명칭이나 특징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두세요. 저런 게 있구나 라고 하지, 이거 외우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다. 외우지 마세요. 읽어만 두세요. 네. 뭐 혹시 이런 게 뭐 기능사 시험 이런 데서 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이런 거를 외우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외울 게 너무 많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봐두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배운 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둘 거예요. 특히 오메 법칙에 관련된 문제를 한 10개 정도 내줄 테니까 꼭 열심히 풀어보고 잘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